아무리 우리 집구석이 우스워도 그렇지. 걔도 아물어갈 늙어빠진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총각을 날로 먹었더냐? 남자가 9년 연하라면 완전 땡 잡은 건데 뭘 망설여? 미친 척하고 끌려가라. 응?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낳아 키워야지. 시집 오면 돈 버는 일보다 애 낳는 일이 먼저야. 내 말 명심하고 서둘러. 멍. 김진초. 고속버스 차창 밖으로 연두빛 아우라가 일렁인다. 대지가 품은 계절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푸는 까닭이리라. 남녘에는 벌써 동백이랑 산수유가 겨울의 연근 무채색에 눈부신 원색 악센트를 찍는 중이다. 그녀도 선홍색 악센트를 찍고 싶었던 걸까? 그녀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속으로 되뇌어 보는데 노래의 말미 멍이 드로소가 자꾸 걸린다. 새빨간 동백꽃에 들어있는 시퍼런 멍. 그녀의 멍은 언제쯤 치유될까? 그녀의 뒤를 밟는 버스가 너무 느리다. 내가 왜 이러지? 애가 달아 조바심치는 나도 낯설다. 나는 누구고 그녀는 또 누구인가? 두 시동생의 어머니인 그녀는 시아버지가 암투병을 할 때도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했다. 그 또한 미리 계획된 일이었는지 그녀는 굳이 우리 집 근처 병원에 시아버지를 입원시켰다. 그녀가 나 몰라라 하니 맞이인 우리 부부가 교대로 병수발을 들었다. 시동생들도 무심하기는 매일 반이었다. 여보야가 이해해라. 남편이 미안한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죽을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혼자라도 자식돌이를 하려 애쓰는 남편이 안타까운 나머지 절로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약속이나 한 듯 병실 한번 들여다보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수댁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당신도 겪어봐서 알잖아. 남편은 언제나 그녀를 여수댁이라 지칭했다. 그녀 앞에서는 호칭을 생략한 채 저기요 혹은 있잖아요 따위로 얼렁뚱땅 넘어갔다. 명색이 며느리인 나는 남편과 상관없이 깍듯하게 어머니로 모셨다. 그런 나를 그녀는 이중인격자로 몰아붙이며 아니꼬했고 나는 애초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어려서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가 짧고 부실했다. 신체적인 핸디캡은 타인과의 소통을 방해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길들이 거북해서 나는 회사와 집만 오갔다. 낯선 누군가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거래처 직원의 끈질긴 구애에 애를 먹을 때 오랜 친구가 시원하게 말했다. 너 어차피 혼자 살 작정이라며. 평생 혼자 살자면 얼마나 지루하겠니? 이참에 잘 됐다. 갔다 와. 남자가 9년 연하라면 완전 땡 잡은 건데 뭘 망설여? 한번 봐야겠다며 친구가 하도 졸라대 함께 만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어색한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잡으러 한석이었고 그 누나버린 친구는 느긋하게 혹은 장난삼아 갖은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나도 손에 땀을 쥐었다. 남자가 잠시 자리를 뜨자 친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벤의 병신이거나 어디가 모자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이다 얘. 인물이고 직업이고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는데 어쩌다 나한테 꽂혔는지 모르겠다며 방방 뛰었다. 영 싫지만 않으면
미친 척하고 끌려가라. 응? 호박이 능글째 굴러왔는데 주제 넘게 책임을 지느냐는 친구의 조언이었다. 싫진 않았다. 그렇다고 딱히 끌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남자의 동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나오는 외로움이 애처로웠을 뿐이다. 그것은 내게 익숙한 것이었다. 밤마다 언니에게조차 발설할 수 없는 외로움은 밤마다 나를 꿈으로 불러들였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들판을 절룩이며 걸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인가가 있을 법도 한데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아무리 걸어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세찬 바람이 뺨을 때리고 덤불은 잉잉대는데 의지할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에서 점점 떨어지는 해를 보며 발길을 재촉했다. 언덕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도 멈출 수는 없었다. 두려움보다 외로움에 나는 울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마음껏 울 수 있어 좋았다. 절룩이며 걷다 멈추어 서서 엉엉 울고 울다 지치면 또 절룩절룩 걸었다.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지 않는 언덕이 차라리 위로가 됐다. 아이처럼 엉엉 울다 깨어나면 베개가 축축하고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외로움이란 함께 걸을 사람이 없는 것도 한밤중에 홀로 깨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였다. 진아 씨를 만나기 전만 해도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결혼이란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남자는 어떻게든 나를 붙들고 싶어 했다.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방어에 집착하는 나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다며 자기도 피해망상증이 있어 사람 사귀기가 어려운데 내게는 눈에 보이는 방어벽이 있어 오히려 마음 편히 다가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쌓은 방어벽 때문에 남자는 방어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남자와 동갑인 막내 남동생이 제일 먼저 힘을 실어주었다. 작은 누나 능력 짱이네. 독신으로 지낸다고 고집부린 게 다 그 남자 잘하길 기다리느라 그랬구나. 바로 밑에 남동생도 맞장구를 쳤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누나만 좋다면 우린 얼마든지 매형으로 모실 수 있어.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언니만 마땅치 않은 듯 입을 실룩였다. 사내라는 종자들 다 거기서 거긴데 콩껍을 벗어지면 찬밥 되는 거 시간 문제니까 잘 생각해봐 이거사. 언니의 우려를 들으면서 나는 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갔다 와. 38 노처녀는 그렇게 29 총각과 결혼이란 걸 했다. 남편은 시댁에 둘이 동갑내기라고 속였다. 다행히 내가 동안인 까닭에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편 역시 가정환경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장애가 있었지 싶다. 해서 신체적인 장애에 나이까지 많은 나를 선택했는지도. 그러고 보면 단점이나 약점이 호재가 되기도 하는 게 인생인가 보다. 남편은 내게 가분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결혼이란 걸 얼떨결에한 나는 구름 위를 걷듯 황홀한 나날을 보냈다. 이런 게 결혼이라면 누구에게든 권하고 싶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이런 행복을 누려야 살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은 지나간다더니 내게도 맵디 매운 시절이 끝나고 드디어 우호적인 세상이 열렸구나.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결혼하고 1년 만에
작은 군종이 발견됐다. 그녀가 수시로 전화를 넣어 수태를 확인할 즈음이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낳아 키워야지. 여자 나이 30이면 노산이다. 그녀의 압력은 앵무새처럼 반복됐다. 오래전에 내가 장만한 아파트에서 신접 살림을 차려 그런지 그녀는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자존심 상하고 안 입고 어서였을 것이다.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넣어 속을 뒤집거나 여차하면 시댁으로 불러들였다. 그녀와 통화를 할 때마다 나는 가책과 함께 불안감에 시달렸다. 내 나이 39이었다. 마흔 안팎에 폐경이 오는 여자도 있다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럴까 마음 졸이며 임신을 기다리던 차였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설마 자네 피임하는 건 아니겠지? 시집 오면 돈 버는 일보다 애 낳는 일이 먼저야. 돈을 낯가리로 쌓아놔 봐라. 애를 살 수 있나. 내 말 명심하고 서둘러. 그녀의 성화가 아니더라도 친정엄마 손에 이끌려 결혼 초부터 병원과 한의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근종 때문에 임신이 어려웠던 것이다. 자궁을 드러내느냐 마느냐 고심할 때 남편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내겐 아이보다 여보야가 더 필요해. 후한 없게 아예 드러내버리자. 배다른 형제들과 볶이며 살아 그런지 남편은 호젓하고 단출한 걸 선호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내심 미안했지만 그 일을 귀하로 나는 남편과 끝내 살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몸도 성취하는 내가 여자 구실마저 절단이 나는데 온몸으로 껴안고 토닥이며 위로하는 남편이 문득 손이 오라버니처럼 미더운 때문이었다. 전신마취를 하는 모든 수술은 다 위험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착한 남자와 살다 가는 것도 축복이다. 내가 죽으면 이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와 재혼해 또 다른 인생을 살면 될 터이니 그 또한 좋은 일이다. 하늘이 도와 깨어난다면 평생 남편을 즐겁고 편하게 해주리라. 염치 없게도 나는 남편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살림도 엉망이었다. 자취 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았다면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성취하는 내 발을 주물러 주었다. 잠자리도 거부하면 보채지 않았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자 나는 남편에 대한 배려를 잊어갔다. 남편은 내게 또 하나의 친정이었다. 결혼만 했지 친정에 있는 거나 다름없이 불편할 게 없었다. 친정엄마와 언니도 한시름 놓았는지 발길이 뜸해졌다. 아이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치던 차,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자 친정집은 거의 초상집이었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도 조심스러워 이따금 눈치를 보며 전화만 넣었다. 걱정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다. 등 돌린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아이도 없이 자궁적출 수술을 받자 시아버지는 알아눕고 그녀는 칠거지약을 들먹이며 상스런 욕을 퍼부었다. 병원에는 시동생이 주스를 사들고 잠깐 들여다보았을 뿐이다. 나보다 남편이 더 서운해했다. 우리 여보야가 빨리 깨어나서 너무 고마워. 남편은 나를 부둥켜 안고 눈물바람이었다.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전부구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걸 비로소 알았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남자 편이 되어야겠구나 새삼 다짐했다.
몸을 추스르고 죄인이 되어 시댁을 찾아갔다. 무슨 소리든 고개를 숙이고 들으리라 각오했는데 이상하게 번지수가 달랐다. 내가 자네 뻔뻔하고 맹랑한 건 진작 알아봤지만 아무리 우리 집구석이 우스워도 그렇지. 개도 아물어 갈 늙어빠진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총각을 날로 먹었더냐? 그나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디밀 생각 말고 당장 나가거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다. 내가 수술로 인해 남편의 진심을 발견할 때 내 병실에는 생년월일이 적힌 환자 신상표가 걸려 있었다. 그걸 문병훈 시동생이 보았던 게다. 아무리 별난 여자라지만 어떻게 후사가 끊어진 아들 걱정보다 며느리인 내 나이가 더 문제였을까. 여보야, 신경 쓰지 마. 저 여자 여수댁 말이야.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사실 호적상으로 그녀는 남이었다. 시아버지의 아내도 남편의 새어머니도 나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시아버지의 동부인이었다. 그 세월이 그녀 나이 20살적부터라니 뒤가 물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본처를 몰아내고 들어앉은 여자로서 그건 직무유기나 다름없었다. 상황이 애매하긴 했다. 하루아침에 본처를 몰아낸 터라 이혼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본처의 종족이 묘연했다. 거주장스러운 사람 없이 함께 살면 그뿐이니 굳이 서두를 까닭이 없다고 그녀가 방심했는지도 모르겠다. 뒤늦게 본처 소식을 접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쫓겨난 본처가 호라비를 만나 살림을 차리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시아버지가 그 꼴을 또 못 봤다. 나 먹자니 싫고 남주자니 아까운 심정이었나 보다. 하여 밀고 들어온 그녀나 졸지에 쫓겨난 생모나 소속 없이 얹혀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남편은 생모의 존재를 중학교 때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가출도 하고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생모마저 재혼해 아이들을 낳고 잘 산다는 소식은 안 듣니만 못했다. 결국 어디에도 마음 붙일 데가 없자 남편은 꾸역꾸역 공부만 파다고 한다. 괜찮아. 여보야만 속인 게 아니라 여수댁도 나이 속였다 뭐. 자기 입으로 사돈한테 창피하니까 높여달라고 부탁하더라고. 원래 여수댁 나이는 자기보다 5살밖에 안 많으니까 빈정상하면 맘먹어도 돼. 남편은 여차하면 인연을 끊으려는 기세였지만 나는 뒤통수를 맞은 듯 어지러웠다. 내가 38에 결혼할 때 그녀 나이가 겨우 43이었다. 시댁 집안의 어른들 혼수 목록을 적어주며 얼굴 깎이지 않게 준비 잘 하라는 그녀 앞에서 나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이근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감도 떨어지는 법이다. 그 애가 손방망이 같아도 속에 송곳을 품고 있으니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사 잘하란 말이다.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덕담은 아니었다. 그리곤 처음 찾아간 내게 하필이면 기절낙지를 내왔다. 저 아랫역 내 고향에선 쳐주는 음식이라 새 며느리에게 특별히 내놓는 것이니 꼭꼭 씹어먹으라. 그녀는 처음부터 내게 하대를 하며 어른 행세를 했다. 괴모라 무시한다 할까봐 나 역시도 조심스럽기만 했다. 보기 좋으면서 먹기 좋은 점잖은 음식 다 놔두고 왜 굳이 기절낙지였는지 그때는 몰랐다. 목포로 출장 갔을 때 세발낙지 머리에 나무젓가락을 끼우고 둘둘 말아 통째로 먹은 적이 있다. 거래처 직원이 별미라며 하도 권하기에
두 눈 질끈 감고 서둘러 씹어 삼켰다. 헌데 기절낙지는 또 달랐다. 세발낙지는 워낙 싱싱하게 살아있으니 젓가락에 말 때부터 각오를 해두지만 소금에 절여 기절시킨 낙지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방심하게 마련이다. 분명 죽은 줄 알았던 낙지가 양념장에 찍어 입에 넣을 때쯤 꿈틀거리며 깨어나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다리를 뻗어나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펄펄 뛰며 그것을 떼어내느라 한바탕 소동을 지르자 그녀가 혀를 차며 타박을 놓았다. 사람 참 겉봐서 모르겠네. 생긴 건 조신한데 어찌 그리 오두방정이다냐? 소란통에 상다리로 기어가는 낙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내 입에 쑤셔 넣는 그녀를 넋이나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곁에 앉은 남편의 주먹에서 푸른 정맥이 꿈틀댔다. 얘를 차린다고 입고 간 하얀 투피스가 초고추장으로 엉망이 되어 돌아올 때는 그녀가 입던 막바지와 꽃무늬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구태여 그런 옷을 내준 것도 또 하나의 신고식이었을 게다.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온 시아버지 머리엔 쉽지 않은 세월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짐작할 수 없는 이 집안의 내력에 잠시 눈앞이 아프겠다. 결혼했다 이혼하느니 이쯤에서 없었던 일로 해버릴까?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부탁인데 그 생각 멈춰주라. 내가 걸음을 멈추자 따라 멈춘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 소원은 딱 한 가지야. 내 삶이 자랑스러워지는 거.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을 지향한다면 보여지는 삶에 가치를 둔다는 얘기였다. 그 말이 실망스러워 무뚝뚝하게 발걸음을 떼자 그가 백허그를 했다. 자기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자기가 행복한 게 내 유일한 자랑일 것이고 나한테 귀해 줄 거지? 이 남자의 아버지는 생모와 계모는 물론 자식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본인도 마음 편히 행복을 누렸다고 볼 수 없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삶의 목표가 된 이 남자를 어쩌면 좋을까? 이 사람에게 느끼는 내 감정이 사랑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런 내가 이 남자의 자랑이 되어도 무방할까? 아무리 편안한 사랑은 없다지만 이 남자의 사랑은 너무 슬프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불안과 수치심이다. 나의 결혼은 그걸 각오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었다. 남편이 아무리 감싸줘도 내가 감당할 몫은 따로 있었다. 남편은 노숙하려 나는 젊어지려 제각각 애를 썼다. 남편은 함께하는 외출을 즐겼다. 내 나이가 많은 것도 걸을 때 절름거리는 것도 귀치 않았다. 여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마치 자기 애인을 빼앗긴 듯 억울한 표정이었다. 게다가 나를 챙기는데 다소 유난스러운 남편 때문에 민망스럽기도 했다. 물론 의도적인 남편의 연출이었다. 호기심에 찬 막말을 막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남편 나름의 방편이었지만 극성스러운 여자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자기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자기가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어린 남편이 여왕처럼 모시고 살아? 도대체 비결이 뭐요? 남편이 엽렵하게 여자들 술잔을 채워주며 엉너리를 쳤다. 이쁘잖아요. 얼굴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그러니 제가 죽어 지내는 거죠. 밤에도 죽이나요?
까르르 웃는 소리를 피하느라 남편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온다고 일어서면 여자들이 악머구리처럼 내게 달라붙었다. 젊은 남편하고 살아 그런지 피부가 탱탱해졌다는 등, 수입은 누가 더 많냐는 등, 시부모님이 생각이 깬 사람들이라는 등 되는 대로 찢고 까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싱겁게 웃으며 자리가 파하기만 고대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 남편을 아까워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무관한 여자들이 그런데 계모인 그녀야 오죽할까. 늘 삐딱한 그녀가 조금은 이해됐다. 차 떼고 포 떼고 살아도 사는 맛은 있는 법이니께 내 앞에서 웃질할 것 없다. 나를 시비 보지 말란 말이다. 비교는 그녀가 먼저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의사 표현을 가능한 한 삼가며 귀가할 시간만 헤아렸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내가 입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바짝 신경을 쓰며 얼마짜리 옷이냐, 머리는 어느 미용실에서 했느냐 꼬치꼬치 물었다. 그뿐 아니었다.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 거냐, 추석 보너스는 몇 프로나 나오냐, 집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냐, 막내 결혼할 때 축의금은 얼마나 할 참이냐. 따발총처럼 물어대 나를 곤란에 빠뜨리곤 했다. 내가 우물쭈물하면 바로바로 대답 못하는 게 바로 나이 먹은 증거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기도 했다. 도심 변두리에서 종일 고스톱이나 치며 소일하던 그녀가 달라졌다. 백화점에 드나들면서 명품을 들먹이더니 혼수로 받은 명품백은 이제 질린다면서 내가 든 백을 만지작대며 탐냈다. 카드 결제일마다 돈 잘 버는 며느리 덕 좀 보자며 입금을 요구하며 말끝마다 시비였다. 견디다 못해 어버이날을 기해 명품백을 안겨주자 남편이 한마디 했다. 여보야, 당신 여수댁 버릇 잘못 들이는 거야. 줄수록 양양인 거 몰라? 마침 생각지도 않은 인센티브가 나와 작정하고 한 선물이었다. 몰라보게 뚱뚱해진 그녀에게 명품백이 위로가 될까 싶기도 했다. 내가 처음 볼 때는 촌스럽지만 몸매는 그만한 아줌마였는데 멋을 부리면서 그녀의 몸이 대책 없이 불었던 것이다. 선물을 받은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또 딴소리를 했다. 명품백도 좋지만 난 아침에 일어날 때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 아침이라 이불 속에서 몸을 뒤채며 5분 또 5분 알람을 늦추는 내게 또 무슨 시비를 걸려나 긴장했다. 간밤에 죽지 않고 또 하루를 맞아 기쁠 나이도 아니지 않은가. 밤새 꽉 찬 오줌볼을 시원하게 비우고 곧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니 좀 좋으냐? 끼니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공치사인가 싶어 나는 콩나물만 열심히 빚어내렸다. 그녀가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를 손으로 일일이 떼어내자 한심하게 내려다보던 그녀가 싱크대 서랍에서 도끼빗을 꺼내주었다. 나는 머리부터 매만졌다. 하나로 단정히 묶은 머리가 헝클어졌나 싶어서였다. 싱크대 서랍이 과연 빗이 있을 자리인가? 음식을 만들면서 수시로 빗을 꺼내 머리 빗는 모습을 떠올리자 그동안 먹었던 음식이 모조리 되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일머리 없이 그게 뭐냐? 도끼빗으로 싹싹 빗어내리면 한 방에 우수수 떨어지는데 자네 친정에선 아기찜도 안 해먹나? 그녀가 도끼 눈을 뜨고 말했다. 다행히 주방의 빗은 콩나물 전용이었다. 음식 재료에 빗을 사용하는 게
비위상했지만 그녀 말대로 콩나물을 가지런히 해서 빗어내리자 손쉽게 많은 양의 머리를 떼어낼 수 있었다. 사실 친정에선 아귀찜을 집에서 해먹는 음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물컹대고 미끄덩거리는 감촉도 그렇고 생김새는 더욱 징그러워 아귀찜은 외식 메뉴의 하나가 되었다. 나는 특히 아귀찜에 콩나물을 좋아했다. 콩나물 없는 아귀찜은 상상할 수 없었다. 비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익은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좋아 아귀찜을 시킬 때마다 콩나물은 곱빼기로 넣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도끼빗을 사용할까? 아무리 편리하다 해도 콩나물과 도끼빗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입을 꼭 다물고 말이 없자 그녀가 미나리 썰던 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도 배부르면 기분이 나쁜가? 그녀의 질문은 늘 상식에서 벗어나 해독이 불가했다. 난 배가 부르면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슬프다네. 도끼빗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빈속을 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더니 배가 부르면 슬프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맛있는 음식으로 적당히 만복감을 느끼면 세상이 편안하고 느긋한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슬프다니. 웬만한 시인도 생각 못할 거리의 텐션이었다. 슬프다니요? 혹시 어머니 위장이 안 좋으세요? 그녀가 눈을 흡뜨더니 혀를 찼다. 가방끈이 길면 생각이 짧아지는가? 자네는 소위 배웠다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맑게는 못 알아먹는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 슬프지 않겠는가?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먹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그 증상이 하필 내가 시집온 뒤에 심해졌던 것이다. 그럴 땐 권총이 있으면 딱 좋겠더라. 권총으로 목구멍에 빵꾸를 내면 또 먹을 수 있으니 말이야. 그녀의 식탐은 상상을 초월했다. 때로 시대 화장실에선 그녀의 토악질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식탁에 앉아 상추와 깻잎에 쑥갓과 실파까지 올리고 쌈장을 듬뿍 찍은 삼겹살과 마늘을 크게 싸 입이 터지도록 우그려 넣었다. 그러고 보니 식탁도 달라졌다. 예전엔 김치류와 젓갈, 말린 서대를 쪄서 양념간장을 바른 생선이 고작이었는데 삼겹살, 돼지갈비, 닭튀김이 자주 올라왔다. 어머니, 요샌 갓김치가 통 안 보이네요. 그놈의 덜산이 하도 징글징글해 졸업했네. 자넨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새삼스럽게 어째 차는가? 낯선 맛이기는 했다. 여수 돌산 갓김치, 이름부터가 촌스러웠다. 내가 아는 갓은 김장김치 담글 때 무채와 함께 버무리는 배추 속 재료였다. 따로 갓김치가 있는 줄도 몰랐다. 시댁에서 처음 갓김치를 한 줄기 집어먹다 쐐기처럼 쏘는 맛에 어찌나 당황했던지 마치 겨자 양념이나 삭힌 홍어가 들어간 듯 했다. 검푸르딩딩한 갓김치의 색깔도 마음에 안 들었다. 요거이 바로 전라도의 맛인께 입에 붙여보더라고. 남도 사투리까지 제대로 써가며 그녀가 선심 쓰듯 김치통에 싸준 갓김치는 곱이 끼도록 냉장고에 처박혀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 나로서는 도무지 지내질 수 없는 맛이었다. 일반 김치가 알맞게 익었을 때 새콤하게 쏘는 맛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건 분명 맵게 쏘는 화공약품 냄새였다. 이따금 소주에서도 그런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럴 땐 겨우 한두 잔 마시는 소주도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 내 코가 변덕을 부리는지 소주의 조합 비율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따금 그런 소주를 만났다. 소주에서 나는 화공약품 냄새가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 나는 모르겠다. 에탄올은 각종 알코올 음료 속에 함유되어 있는 주정으로 보통 알코올이라고 하면 에탄올을 가리킨다고 들었다. 대학대 화공과에 놀러 갔다가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로 술을 만들어 먹는 친구를 보았다. 맛만 보라는 권유에 입술만 적셨는데 락스 희석액을 마신 듯 속이 뒤집혀 한참이나 쓰레기통을 붙들고 씨름했다. 알코올의 어원은 눈썹에 칠하는 흑색 숟가루를 가리키는 아라비어라고 들었다. 눈썹 화장이 술과 무슨 상관이 있나 했더니 당시 연금술사들이 알코올을 증류하여 향료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긴 지금도 스킨이나 향수 등에 알코올이 들어가니 여자들은 술을 피부에 바르는 셈이다. 어쨌든 나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소주를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 하면 시험관 속에 화공약품을 마신 듯 속이 역하고 내장이 녹는 느낌이었다. 소주도 그런데 하물며 김치에서 나는 화공약품 냄새를 어찌 견딜 것인가. 혹시 남편은 갓김치를 즐기나 싶어 물었더니 그 역시 고개를 저었다. 넌 여수댁이 만든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 어린 시절 그녀에게 심심찮게 당한 모양이었다. 그녀가 싸준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까보면 밥만 싸고 반찬은 없거나 반찬만 있고 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였다.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 후초로 들어갔으니 군식구 같은 전처 소생에게 유치원 화풀이를 해줄 수도 있다.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손님 음식에 짐을 뱉고 배달한다는 중국집 에피소드를 들은 뒤였다. 식구들이 다 같이 먹는 음식은 예외지만 남편 혼자 먹는 음식일 때는 그녀가 침을 뱉었을 것만 같아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갓김치에도 여수댁이 침을 뱉었을지 모르니까 미련 없이 버리자. 역시 남편은 피해망상증이었다. 내 느낌엔 침보다 락스를 부은 것만 같았다. 그나저나 그녀는 왜 갑자기 갓김치가 징글징글해졌을까? 아무리 맵게 쏘면 뭐하냐? 먹히지 않는데. 내가 버린 걸 아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진짜 독하면 표시가 나지 않는 뱀이란 말이다. 옳게 독하지 못한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다. 하긴 내가 보기에도 그녀는 독하려는 의지만 충만했지 여간 허술한 게 아니었다. 외지 사람들만 삭힌 홍어를 먹지 정작 흑산도 사람들은 산채로 회를 떠서 먹는 걸 최고로 치는 거 자네도 아나? 삼합이니 뭐니 해서 홍어 마니아들도 상당히 생겼다. 코감기에 걸려 못 모르고 들어갔던 나는 삭힌 홍어가 풍기는 재래식 화장실 냄새에 질색을 하며 뛰쳐나왔다. 아무리 막힌 코를 시원하게 뚫어준다지만 구리게 쏘는 아모니아 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더구나 그걸 먹다니. 나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저었다. 입 짧고 음식 모르는 나를 무시하듯 그녀가 말을 이었다. 흑산도나 목포에서 잡힌 홍어가 영산강 뱃길을 따라 나주의 영산포구에 도착할 즈음이면 물 좋던 홍어가 자연적으로 사가 독가스를 풍기며 거듭난다는 거였다. 그건 자연이 만들어준 저장식품 안동 강고등어와 같은 이치였다. 동해 강광에서 잡은 고등어를 등짐으로 지고 가다 내장이 썩을 즈음 배를 가르고
소금을 친 뒤 다시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몇 날 며칠 만에 안동에 닿으면 알맞게 숙성된 강고등어가 내륙 양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지 않는가. 우리 외가가 흑산도라 내가 잘 아는디 커다란 날개를 느릿느릿 펄럭이고 쪼만한 입을 삐죽대며 앙탈하는 홍어를 그 자리에서 회로 쳐먹으면 쫀득쫀득한 살점이 어금니에 달라붙어 목근형으로 잘 안 넘어간단 게. 고약한 냄새도 은은해지면 그립듣기 천천히 씹으며 홍어 몸내를 찾다 보면 바로 내 아랫역에서 그 냄새가 폴폴 난단 게. 그녀가 피식 웃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웃었다. 어머니 왜 그 말 있잖아요. 만만한 게 홍어 멋이라는. 그 말이 어쩌다 생겼는지 아세요? 가만히 듣기만 하던 내가 관심을 보이자 그녀가 살짝 흥분하는 눈치였다. 명품백도 받았겠다. 말로라도 보상을 하려는가 보았다. 순놈의 거시기가 순환을 당해 그러하지. 홍어는 암컷이 비싸기 때문에 수컷을 잡으면 가차없이 생식기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는 거였다.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툭 하면 하던 말을 대충 의미만 이해했는데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나 역시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만만한 게 홍어 무엇인가? 나 좀 그만 잡으세요, 어머니. 자넨 홍어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보고에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건 알지만 홍어에 독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녀는 홍어 꼬리에 생나무를 꽂아두면 독성 때문에 나무가 금세 시들고 뱀에 물린 뒤 홍어 껍질을 붙이면 해독이 된다고 했다. 또한 홍어의 톡 쏘는 맛은 오줌 성분 때문인데 오줌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 오줌을 받아 먹으며 치료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오줌이나 피나 물보다 깨끗하다고 여긴 예전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 오줌을 받아 먹으며 건강 관리를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니 홍어가 풍기는 오줌 맛도 당연히 몸에 좋을 거 아니냐며 이상한 논리도 폈다. 어찌 보면 독이야말로 이롭다며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사실 독은 약자의 전유물이다.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들에게는 독이 없다. 상어나 고래도 독이 없다. 버섯, 풀, 거미, 뱀, 정갈 등 작고 약한 생물만 독이 있지 않은가. 그녀가 자신은 약자라고 항변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예측 불가한 변종 독종이라 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야 남편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었다. 시아버지 사망 신고를 한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며 들어왔다. 여수댁이 끝내 동거인으로 남아있었다며 흥분하더니 그 길로 고꾸라질 듯 찾아가 따졌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나는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처녀다 이거요. 더 나이 들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당당히 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디 내가 골이 빈중하는가? 남편이 이쪽 저쪽을 오가며 정리한 사안이었다. 생모도 떳떳하게 저쪽에 혼인신고하고 계모도 이쪽에 이름을 올려서 가계도를 바로잡자는 심산이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따랐다. 남편은 서류를 작성해 계모에게 넘겨주었다. 당연히 기뻐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병상에 있는 시아버지를 몰라라 할 때 알아봤어야 했다. 왜요? 이제라도 시집가시게요? 남편이 달려들자 그녀가 손을 회회 저으며 말했다. 안 될 이유 없지.
나도 10년쯤 젊은 서방과 한번 살아볼라네. 우리 부부는 어리벙벙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시아버지 40부제가 지나자 기둥 빠진 차일처럼 그녀의 심신이 주저앉았다. 어쩌면 그녀는 시아버지 병수발을 안 든 게 아니라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조쫌조쫌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돌아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는지도. 왠지 그녀가 염려스러워 시댁을 찾으면 그녀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제 그림자를 보며 차량하게 흥얼거렸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어이, 이게 누구여? 잘난 왼수 며느리가 어쩐 일로 나셨는가? 잘난 원수가 날 두고 하는 말인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었다. 식사하셔야죠, 어머니. 어메? 나가 어째 자네 어맨가? 훌쩍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식탁에 앉혔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여수 돌산 갓김치를 한 입씩 뜯어 밥숟가락 위에 둘둘 올려주었다. 그녀는 제비새끼처럼 입을 크게 벌리며 잘도 받아먹었다. 씹으면서 가끔 접신한 사람처럼 진저리도 쳤다.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흑록색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잎을 손으로 떼어 맨입에 넣어 보았다. 역시나 맵게 쏘았다. 이건 분명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아니다. 마늘이나 생강이 쏘는 맛도 아니다. 주 재료인 갓잎에 몸내다. 칼이나 가위로 자르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몸내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아랫도리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양손을 포개 사타구니를 가렸다. 세 숟가락이나 받아먹었을까. 그녀가 모로 쓰러져 쌕쌕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그녀가 사라졌다. 식구들이 모두 나서 그녀를 수소문했지만 종적이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문득 징글징글하다는 그녀의 고향이 떠올랐다. 연고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돌산이. 여수에서 남쪽으로 돌산도를 잇는 연륙교가 웅장하고 화려하다. 밤은 낮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판타스틱하다고 들었다. 수시로 빛을 바꾸는 LED 조명을 거울처럼 받아내는 여수 밤바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빠른 유속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다만 흔들리는 야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다. 가끔 내 어깨를 내어주면서. 돌산대교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녀는 돌산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시아버지는 레미콘 기사였다. 한밭집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눈독을 들인 시아버지는 호랍이라 속이고 곧바로 살림을 차렸다. 워낙에 타고난 남봉꾼이라 가는 데마다 여자가 있었다. 돌산대교가 완공되자 현장을 옮긴 시아버지는 그녀를 잊었고 뱃속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녀는 악착같이 시아버지를 찾아냈다. 돌산대교로 인해 시아버지는 자유를 잃었고 그녀는 고향을 잃었다. 돌산에 접어들자 들판이 온통 풍성한 녹색이라 나는 잠시 진도로 착각했다. 진도의 장관, 팥밭이 각인된 까닭이다. 언젠가 다도해에서 섬을 바라보며 꽃을 생각했다.
섬은 지루한 바다에서 바람도 쉬어가고 고단한 새들도 쉬어가고 지친 사람도 쉬어가는 바다의 꽃이다. 모든 꽃엔 독이 들어있다. 바다의 꽃, 섬에 서식하는 것들도 예외 없다. 제주의 양파, 우도의 쪽파, 진도의 대파는 유난히 맵다. 돌산의 갓 역시 맵기로 으뜸일 것이다. 여행 안내서를 펼쳐보니 예전의 돌산갓은 주로 현지인만 즐겼으나 돌산대교가 개통되고 육지로의 반출이 수월해지면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돌산갓은 잎이 넓고 타 지역에 비해 쓴맛과 매운맛이 약하면서 톡 쏘는 알싸함도 부드럽다고 씌어 있다. 돌산갓의 향이 특별히 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순하다는 대목에서 머리가 띵해진다.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9년이나 어린 남편과 사는 며느리와 18년 연상의 남편과 살던 시어머니, 게다가 고부간의 나이차는 고작 5년이었다. 며느리가 천사라도 시어머니가 보살이라도 둘은 상극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어린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등에 업고 무표정하게 산 지난날의 뻔뻔함이 새삼 낯뜨겁다. 어쩌면 독한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는지도 모르겠다. 한때의 학생들이 돌산갓 밭을 찍는다고 창가로 몰려들자 마음 좋은 버스기사가 잠시 차를 세우더니 벌떡 일어나 고개를 휙 돌리고 학생들의 주의를 모았다. 학생들, 냉면에 넣는 겨자 알지? 저 푸른 잎들이 바로 겨자 잎이야. 뭔지 알고나 찍으라고. 여수가 널리 알려진 건 동백꽃이나 향이람보다 갓김치 덕이 크다. 그래서 갓의 씨앗이 겨자인 것부터 알려주는 거다. 겨자 열매의 매운맛은 고추냉이보다 오래 남아 비린 생선의 양념으로 알맞다. 겨자에는 부패 방지 작용이 있어 관절염, 신경통, 통풍, 폐렴 등에 좋고 겨자가루를 욕조에 풀고 목욕하면 웬만한 감기는 뚝 떨어진다. 겨자의 독한 자극성이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적색 토종갓은 억세고 가시가 세지만 돌산갓은 청색갓으로 잎과 줄기에 잔털이 없고 일반 채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비타민이 많다. 동의보감에 보면 기사는 돌산갓 홍보대사처럼 끊임없이 예찬론을 늘어놓았다. 자시겨자잎이라는 사실은 나도 처음으로 알았다. 학생들을 따라 나도 버스에서 내렸다. 바람이 지나가자 푸르고도 부드러운 매콤함이 코를 간지려 자꾸 재채기가 났다. 이따금 코를 풀며 천천히 걸었다. 절룩이며 하염없이 걸었다. 오래전 꿈속에서처럼 혼자 걸었다. 걷다가 멈추니 발 아래 붉은 점들이 지천이었다. 아, 동백꽃. 떨어져서도 여전히 수줍은 멍이었다. 세월에 지워진 그녀의 멍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도지게 한 나를 어쩌면 좋을까? 내가 혹시 남편의 복수극에 말려든 건 아닐까? 눈앞이 캄캄한 현기증에 털썩 주저앉았다. 짧은 다리는 펴고 긴 다리는 접어 세운 채 군데군데 떨어진 새빨간 멍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굴러떨어졌다. 시간이 가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탐스러운 노란 꽃을 소중히 껴안고 새빨갛게 혹은 시퍼렇게 매달려 있거나 떨어진 동백꽃이
지천이다. 짧은 무릎이 쓰라리다. 내 무릎에도 동백이 피었을까? 웅얼웅얼 노래를 부른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배가 고프다. 종일 기운이 없는 이유를 이제야 찾는다. 어젯밤부터 뭘 먹은 기억이 없다. 저 멀리 버스가 지나간다. 다음 버스는 있는지 있다 해도 아까 그 자리가 정류장인지 나는 모른다. 그보다 다리에 힘이 빠져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배가 부르면 슬프다는 그녀는 어디 있는 걸까? 그녀와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슬프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